새벽 3시 207호 병실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68세 간병인 김순옥의 손에는 차가운 권총이 쥐어져 있었죠. 30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어. 그녀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을 때,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도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새벽 5시, 김순옥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건 이미 오랜 습관이 되었죠. 서울 외곽에 자리한 푸른솔 요양병원까지 가는 길, 그녀는 버스 창가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20년째 이 길을 걸어온 자신이 때로는 신기했거든요. 순옥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야간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순옥은 작은 미소로 답하며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간병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선. 사람들은 그녀를 순한 양이라고 불렀지만 순옥은 그 별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로커 안쪽 거울을 보며 목 뒤쪽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순간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흰 흉터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스친 자국 같은 그 흉터를 순옥은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가렸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그 흉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순옥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301호의 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3년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계시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몸을 뒤척여 드려야 했습니다. 순옥의 손은 놀랍도록 능숙했습니다. 70kg이 넘는 남성의 몸을 혼자서도 가뿐히 돌릴 수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종종 그녀의 힘에 놀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옥은 할아버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환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왠지 모를 연민이 솟아올랐거든요. 다음은 302호의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씻기고 새 기저귀를 채워드리는 일도 순옥에게는 일장이었습니다. 영미야, 엄마가 많이 아프지? 할머니가 순옥을 딸로 착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303호의 최영수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손 떨림이 심했습니다. 순옥은 빨대를 이용해서 천천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아버지. 급하지 않아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순옥은 병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 병원에 첫 출근을 했을 때도 저 산들은 지금처럼 조용히 서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자꾸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굳은 살, 연필을 오래 잡고 있어서 생긴 굳은 살이라고 동료들에게는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순옥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물리치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사이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간호사들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죠. 동료 간병인들은 종종 순옥의 침착함에 감탄했습니다. 순옥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전문가 같아요. 신입 간병인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황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부터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던 중 간호사장이 순옥을 불렀습니다. 순옥 씨, 내일 207호에 새로운 환자분이 입원하세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이신데 말씀도 거의 못하신다고 하네요. 담당해 주실 수 있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분이신가요? 장철민이라는 분이에요. 72세이시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왼쪽 귀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사고를 당하셨나 봐요. 간호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순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장철민, 왼쪽 귀가 없는 남자. 그 이름과 특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순옥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간호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일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철민. 그 이름을 30년 만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왼쪽 귀가 없는 남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가 지금 이 순간 같은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순옥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그 안에는 희미하게 바랜 사진 한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의 김순옥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진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전명, 날짜, 그리고 표적들의 이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이름이 순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철민 마이너스 미완료.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구나. 순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순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20년 동안 간병인으로 살아온 김순옥이 아니라 30년 전 북방 경계 지역에서 활동했던 저격수 김순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눈 덮인 산속, 차가운 바람, 그리고 스코프를 통해 본 장철민의 모습, 왼쪽 귀를 잃게 만든 그 총성. 하지만 그때 그녀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207호에서 장철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0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간병인 김순옥이 아니라 저격수 김순옥으로서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김순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 한 숨 못 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간병복을 입으면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진다. 순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순옥 씨, 일찍 오셨네요. 207호 새 환자분 벌써 오셨어요. 야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30년 만에 장철민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말이죠. 순옥은 천천히 207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침대 위의 모습, 반신불수가 된 채 누워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본 순간 순옥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장철민. 확실했습니다. 비록 70이 살이 된 지금은 주름투성이에 백발이 되었지만 그 얼굴만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왼쪽 귀가 없는 모습, 30년 전 자신이 쏜 총알이 스쳐간 자리였습니다. 아, 아. 장철민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순옥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그녀에게 마지막 작전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목소리 말이죠. 순옥은 침착하게 장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 간병인 김순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철민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혼탁해진 눈동자였지만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흐. 그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장철민의 몸이 약간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맥박이 조금 빠르시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순옥은 일부러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장철민의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베개를 정리하고 물컵을 가까운 곳에 두는 일상적인 간병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장철민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호흡 패턴, 근육의 움직임, 의식 상태, 마치 표적을 분석하는 저격수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순옥은 장철민에게 죽을 먹여주었습니다. 반신불수로 인해 혼자서는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면서 순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남자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장철민이 다시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순옥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고마. 그가 고맙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오후에 순옥은 병원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207호 환자분 병력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간병하는데 참고하려고요. 원무과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장철민의 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옥은 그의 주소, 보호자 정보, 과거 병력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장철민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보호자는 부인 오현숙이었습니다. 과거 병력란에는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총상으로 인한 청력 손상 및 외이 결손. 순옥은 그 기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쏜 총알의 흔적이 의료 기록에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과거 직업이었습니다. 전 국가정보원 요원. 순옥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장철민은 정말로 30년 전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의 작전을 명령했던 바로 그 상관 말이죠. 저녁 시간 순옥은 다시 207호로 돌아갔습니다. 장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옥이 말하자 장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흐, 흐, 미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장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기억, 나.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오현숙이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여배우였죠. 값비싼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순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 간병인분이시군요. 수고하십니다. 오현숙이 순옥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격차를 드러내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현숙입니다. 환자 보호자고요. 순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순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질투. 바로 이 여자가 장철민의 현재 아내라는 사실이 순옥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일찍 가보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현숙이 말했습니다. 순옥을 은근히 내쫓으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순옥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순옥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봤습니다. 오현숙이 장철민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온 장철민. 그리고 그 옆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아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은 버스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장철민을 직접 만나면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옥은 다시 옷장에서 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과 수첩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의 열쇠였죠. 그곳에는 30년 전 그녀가 사용했던 진짜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옥은 열쇠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장철민을 더욱 세심히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일상 패턴, 방문객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들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간병인이라는 신분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순한 양 같은 간병인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저격수가 되어 스코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김순옥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과를 마친 후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작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순옥은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순옥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한쪽 구석에는 두꺼운 방수포로 덮인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분해된 총기 부품들이 나타났습니다. M24 저격총의 총몸, 총열, 스코프, 그리고 소음기까지 모든 부품들이 기름칠이 되어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자연스럽게 총기 부품들을 만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순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총기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쇠한 손이지만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총몸에 총열을 결합하고 스코프를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소음기까지 완벽하게 조립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완성된 저격총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립된 총을 어깨에 메고 조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록 실탄은 없었지만 스코프를 통해 멀리 보이는 목표물을 조준해 봤습니다. 손의 떨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저격 실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공작 일지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전명 겨울매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죠. 그 안에는 30년 전 마지막 작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장철민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 작전팀장이었던 그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순옥이 직접 작성한 관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철민의 일상 패턴, 이동 경로, 취약 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표적 장철민, 제거 사유 작전 중 요원 유기 및 기밀 누설. 순옥은 자신이 30년 전에 작성한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북방 경계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철민은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죠. 마지막 작전에서 순옥은 적진 깊숙이 침투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그녀는 포위되었고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철민은 그녀를 구출하지 않고 작전 중 전사 처리로 버렸던 것입니다. 순옥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잊지 않았다. 순옥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총기를 다시 분해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순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병 업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7호 주변의 CCTV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하나, 간호사실 앞에 하나, 그리고 병실 입구 근처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는 순옥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비상계단 쪽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병실 창문 쪽도 사각지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간 시간대의 경비 패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옥은 경비실 근처를 지나가며 야간 경비원의 순찰 시간표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에 각각 순찰을 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은 새벽 3시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순옥은 장철민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반신불수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고 의식은 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밤에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불면증이 심하셔서 수면제를 드시거든요. 담당 간호사가 순옥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밤 10시쯤 드시면 새벽까지 깊이 주무세요. 이 정보는 순옥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상태라면 장철민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 순옥은 장철민에게 저녁약을 먹여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도 제가 돌봐드릴게요. 장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순옥은 다시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권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격총보다는 권총이 병원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했거든요. 그녀는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하고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30년 만에 만지는 실탄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각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병원 내부 구조, CCTV 사각지대, 경비원 순찰 패턴, 장철민의 수면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권총은 간병 가방 밑바닥에 숨겨놨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어. 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 저격수의 차가운 결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순옥은 사라지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저격수 김순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간병인 미영이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 보여요. 뭔가 날카로워진 것 같달까?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미영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순옥의 내면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순옥은 207호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창문에서 비상계단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경로상의 장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옥은 장철민에게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푹 주무세요. 장철민이 수면제를 삼키는 것을 확인한 후 순옥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야간 간병인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그녀는 병원을 떠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병원을 완전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순옥은 병원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의 순찰이 끝난 직후였고 다음 순찰까지는 2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 병실은 내 마지막 전장이다. 순옥은 207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4챕터 악마는 무력해졌다. 새벽 3시 김순옥은 조용히 207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장철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적막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순옥은 권총을 꺼내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의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철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30년 전 냉혹했던 정보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병들고 무력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귀가 없는 자리에는
자신이 쏜 총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복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불쌍한 환자로 보였습니다. 순옥은 권총을 장철민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천천히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마지막 순간에 망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철민이 눈을 떴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지만 자신을 겨누고 있는 권총과 순옥의 모습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흐, 흐, 그가 힘겹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넌 기억하니? 겨울산 속에서 내가 총 맞고 쓰러졌을 때 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철민의 눈에서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비록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순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순옥. 장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버렸던 바로 그 남자의 입에서 말이죠. 장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날 수면제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순옥은 총구를 그의 이마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날 버렸을 때 난 죽은 사람이 되었어. 김순옥은 그날 죽었다고. 아니다. 장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 이었어.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부의 명령. 순옥은 멈칫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철민은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죽을 뻔 했어. 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구하려고 했지만 순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순옥이 다시 총구를 그의 이마에 눌렀습니다. 내가 날 버린 거야. 내가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철민이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귀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너의 총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 순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쏜 총알이 장철민을 스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일까요? 그날 나도 배신당했어. 장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버리라는 명령을 거부했더니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제거 대상이 되었어. 순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확신했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철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도 희생자였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여전히 죽은 사람이고 넌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 그녀는 장철민의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장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의 눈에서 진실한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랐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총을 숨기고 창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순찰을 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다행히 207호는 들르지 않고 지나갔지만 순옥은 긴장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순옥은 다시 장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이 지나 노쇠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진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넌 살아야 했어. 장철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 대신이라도. 순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30년을 준비해 왔는데 정작 복수의 대상은 자신과 같은 희생자였다는 것일까요? 순옥은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장철민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왜?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장철민이 힘겹게 손을 뻗어 순옥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오현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잠깐 깜빡했던 게 있어서.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새벽 3시에 병실에 있는 간병인과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본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오현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철민이 아니라 오현숙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정말로 간병인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구를 오현숙에게 향한 채로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오현숙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을 부를 거예요. 오현숙이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총구가 그녀를 향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철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그녀는 내가 죽인 사람이야. 오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인 사람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죽었어야 했는데 장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있었어. 순옥은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실패했고 진실은 혼란스러웠으며 이제 증인까지 생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장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실패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의 진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순옥은 비상계단을 통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권총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평상시처럼 집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장철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그도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경비원들도 어디선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순옥 씨,
어젯밤에 207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데 아세요? 동료 간병인 미영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환자 부인이 새벽에 와서 난리를 쳤다던데요. 누군가 침입했다면서요. 순옥은 놀란 척하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연숙이 어떻게 상황을 설명했을지 궁금했거든요. 간병인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CCTV에는 안 잡혔대요. 참 이상하죠? 미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207호로 가는 길에 순옥은 또 다른 간병인과 마주쳤습니다. 순옥 씨, 오늘은 207호 담당 바뀌었어요. 원무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오연숙이 요청한 것이겠죠. 대신 순옥은 3층 환자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장철민에게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옥은 핑계를 대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07호 근처에서 상황을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207호를 바라보던 순간 순옥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장철민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옥은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년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철민아.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노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간병인이 물었지만 노인은 무시했습니다. 순옥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 중 하나인 박준호 노인이었습니다. 83세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지만 가끔 과거 기억이 생생할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민아, 그때 그 계집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박 노인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노인이 30년 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일까요? 저녁 시간 순옥은 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순옥이 다가가자 박 노인이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김순옥? 박 노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시는 김순옥이 있으세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계집은 죽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거든. 박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겨울 작전에서 총 맞고 죽었다고. 순옥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시는 거죠?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박준호야. 30년 전 정보부 부장이었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김순옥이라는 여자 요원이 있었어. 아주 실력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배신했거든. 순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장철민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이었고 진짜 배우는 박준호였던 것이죠. 그 여자가 왜 배신했다고 생각하세요? 순옥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뭐. 그때 북쪽에서 꽤 큰 돈을 제시했거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챘어. 그래서 그 계집을 제거한 거야. 순옥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배신? 자신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는데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이 끝까지 우기더라고.
자기는 배신한 적 없다면서 박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철민이한테 처리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놈이 망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뭘 하셨다는 거죠? 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민이를 미끼로 썼지. 그 계집이 철민이를 죽이려고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때 우리 저격수가 둘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가 아쉬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집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간발의 차이로 도망쳤어. 순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자신이 장철민을 저격하려고 했을 때 다른 저격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철민은 미끼였고 자신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박 노인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철민이를 노렸다는 거야. 혹시 그 계집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순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박 노인이 순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옥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복도로 나온 순옥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철민은 적이 아니었고 진짜 적은 박준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준호가 83세의 치매 환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노인을 죽인다고 해서 복수가 될까요? 그날 밤 순옥은 다시 옛날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전 명령서에 박준호의 서명이 있었고 장철민의 서명은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순옥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철민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대신 박준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장철민도 자신과 같은 희생자였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어젯밤에도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순옥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적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신중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박준호는 치매 환자였고 그를 직접 해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짜 복수야.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철민과의 오해도 풀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순옥은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장철민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거든요. 30년 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순옥은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권총 대신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장철민의 증언을 녹음해서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온 것이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철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의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장철민 씨 깨세요.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장철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옥의 모습을 본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왔구나. 장철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이러 온 거야? 아니에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서 왔어요. 박준호 할아버지와 이야기했거든요. 장철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박 부장이 여기에? 네. 그분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단순히 명령을 받은 것 뿐이었다고. 순옥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순옥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너를 구하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순옥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철민은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이 너를 배신자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왜 제거 명령을 내렸죠? 순옥이 물었습니다. 명령 거부했어. 그랬더니 박 부장이 나도 의심한다고. 장철민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전에 참여했지만 그때 저를 저격하지 않았잖아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못했어.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장철민이 자신의 왼쪽 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너의 총알을 맞은 거야. 순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쏜 총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너도 날 죽일 수 없었잖아. 장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스치고 지나간 거야. 둘 다 서로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순옥의 마음에서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화가 났어. 우리 둘 다 실패했다고. 장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격수를 보냈어. 우리 둘을 모두 제거하려고. 그때 저도 총상을 입었어요. 순옥이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나도 다리에 총알이. 장철민이 이불을 들쳐 보였습니다. 다리에 오래된 총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겨우 살아난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현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 당신이군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도 안 가져왔네요. 순옥은 일어섰습니다. 부인,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오현숙이 비웃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옥. 30년 전에 죽었다고 기록된 정보원이죠. 오현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파일을 뒤져봤거든요. 장철민이 놀라며 오현숙을 바라봤습니다. 현숙아, 너가 어떻게
당신이 매일 밤 중얼거리는 이름이 궁금했어요. 오현숙이 말했습니다. 김순옥, 김순옥.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거든요. 순옥은 긴장했습니다. 오현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현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의 기록도 있더군요. 그 늙은이가 바로 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장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부장이 여기에 있다고? 네, 놀랍죠? 오현숙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관련자들이 모두 한 병원에 모인 거예요. 순옥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 오현숙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내 남편을 30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죠. 바로 그때 오현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순옥이 어젯밤 떨어뜨린 바로 그 총이었죠. 이 총, 당신 것이죠? 오현숙이 총구를 순옥에게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주워뒀어요.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진정? 오현숙이 비웃었습니다. 내 남편이 3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는데 진정하라고요? 장철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그만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보. 오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요.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옥은 오현숙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죽고 그 늙은 박준호도 죽어야 해요. 오현숙이 총구를 순옥에게 더 가까이 댔습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평안해질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순옥은 재빨리 몸을 돌려 오현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총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장철민은 침대에서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순옥과 오현숙은 병실 한가운데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여자 모두 권총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죠. 오현숙은 생각보다 힘이 셌고 순옥도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놓아요. 오현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순옥이 답하며 총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다고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장철민은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만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권총이 오현숙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여자는 동시에 총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한 발 빨랐습니다. 그녀가 총을 잡는 순간 오현숙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남편을 못 놔주는 거야? 오현숙이 순옥의 손목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척하지 마요. 오현숙의 눈에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당신 이름을 부르며 악몽을 꾸는 걸 봤어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순옥은 오현숙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인, 그게 아니에요. 저와 당신 남편은 죽이든 살리든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오현숙이 소리치며 순옥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 병실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깨어졌습니다. 총알은 아무도 맞추지 않고
창문을 뚫고 나갔습니다. 총성에 놀란 장철민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신음하며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보. 오현숙이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옥도 재빨리 장철민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불규칙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빨리 간호사를 불러요. 순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총성 때문에 이미 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아, 철민아. 오현숙이 남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순옥은 장철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간병인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가 가슴 압박을 하며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들과 의사, 그리고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총소리가 났다는데. 심장마비예요. 빨리 응급처치를. 순옥이 외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장철민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이 왜 여기에? 오현숙이 순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총을 가져왔어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잠깐 진정하세요, 모두.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에요. 장철민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총기 사고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순옥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해치려던 게 아니라고요? 오현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총을 가져온 거예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경찰관이 순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의료진이 장철민을 응급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순옥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요. 오현숙이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도 저와 같은 희생자였다는 증거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박준호라는 사람에게 이용당한 거였어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증거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순옥은 끌려가면서 깨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총알은 아무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그녀는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총은 한 번도 사람을 쬐 위에 만든 게 아니었어. 순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복도를 걸어가면서 순옥은 박준호 할아버지의 병실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창문 너머로 소란스러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박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 계집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박 노인이 중얼거리는 것이 입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경찰차에 타면서 순옥은 마음이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오해를 풀었고
더 이상 미워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3개월 후 김순옥은 구치소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철민이 심장마비에서 회복되었지만 며칠 전 병원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전해준 더욱 놀라운 소식은 장철민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순옥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줄 알았던 나를 다시 살아보게 해줬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하려고 했던 그 남자가 마지막에 자신을 용서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로를 용서한 것이었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일주일 전에 치매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일기장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됐어요. 박준호의 일기에는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옥을 배신자로 몰아가기 위해 거짓 정보를 조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장철민마저 제거하려 했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기와 당신이 녹음한 장철민 씨의 증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고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순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죠. 법정에서 순옥은 불법 무기 소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살인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철민의 유언장과 녹음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순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현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오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오해했어요. 남편이 당신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 남편에게 총을 겨눈 것. 남편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오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었다고,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적이었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옥은 장철민이 남겨준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장철민의 이야기를,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죠. 책의 제목은 소리 없는 전장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비밀 작전부터 병원에서의 재회까지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가을날 순옥은 장철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장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겠네요. 순옥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오해했지만 결국 진실을 찾았어요. 편안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장철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순옥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요양병원 뒷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가져온 분해된 저격총과 과거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순옥은 나무 밑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기록, 사진,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던 수첩까지 모든 것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기 부품들도 태웠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저격수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과거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전쟁이 끝났어. 순옥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 순옥은 평범한 작가로 살아갔습니다. 간병인도 저격수도 아닌 그냥 김순옥으로서 말이죠. 가끔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고 자신의 책을 읽은 독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독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복수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짜 복수였거든요. 그리고 용서받는 것이 더 큰 복수였죠.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전장의 유령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전쟁을 끝냈다. 자신을 위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순옥은 작은 정원에서 꽃을 키우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이죠.